네, 정치에 묻다, 또 정치를 묻다. 예, 정몽훈입니다. 오늘은 한국당 나경원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나 의원님께 여쭙고 싶은 게 많아요. 네. 우선 그 한미연구소 있죠. 네. 존스 홉킨스 대가 부산한 한미연구소. 이제 존스 홉킨스 대학이 폐쇄하겠다고 결정했어요. 정말 큰일 났죠. 우리 완전 그러니까. 국제 망신입니다. 네. 네. 이게 왜 국제망신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 이 정부가 말이에요. 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다 장악했어요. 한마디로 방송을 장악하고 또 신문도 뭐 검찰의 적폐청산 목록 이런 걸 보면 지금 다 장악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그 다음 뭘 하느냐. 학문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다. 네. 미국은요, 돈 냈다고 마음대로 하라고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한마디로 이 연구소, 이거는 이 한미연구소는 미국 내에 굉장히 이 한국에 대한, 한미 관계에 대한, 한미 동맹에 대한 중요성을 좀 깨닫게 하고 이런 네. 부분에 대한 어떤 학문적, 사상적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소고 네. 그동안 저희가 한 10년 동안 상당히 많은 돈을 그래요. 투자했어요. 한 200억?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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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연구소는 사실은 사상, 양심, 학문의 자유의 영역인데 여기에 누구를 임명해라, 사임시켜라, 또 그리고 이제 거기에 38 노트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기에 부소장, 제니타운을 사임시켜라 하는 것은 미국 사람들의 정서로 봐서는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이사장이 로버트 갈루치인데 예. 갈루치는 뭐 유명한 미국 전역에 있는 몇 명 안 되는 대화파다라고 자주 만나보시지 정도로. 않았어요? 아니 저는 갈루치하고는 특별한 인연이 없었는데요. 그런 아주 소중한 어떻게 보면 우리 그 대화파 학자인데 대화파. 그래서 문재인 정권하고 코드가 제일 잘 맞는 미국인. 그런데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 워싱턴 내에 한국 정부에 대해서 우호적인 이야기를 해줄 사람들의 등을 돌리게 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 정부가 얼마나 미개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면에서 국제망신이다.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게 공공외교입니다. 우리가 이제 워싱턴에 가면 일본은 사사카와 재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안부 문제나 이런 데에 있어서 그 사사카와 재단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외통위원장 할 때 보니까 이 공공외교 예산이 일본과 우리가 35배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일본이 많이 쓰죠.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공공외교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공공외교법을 통과시켜서 공공외교 대사직도 신설을 하고요. 그리고 공공외교 예산을 대폭적으로 증액시켰습니다. 그게 다 뭐냐? 워싱턴 내에서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우리 여러 가지 네트워크와 이런 걸 만드는 노력이었는데요. 정말 그것이 뭐 오히려 이제 물거품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렇지. 안 하는 일만 못한. 완전히 퇴행해버린 그 거죠. 갈루치 사장이 사실은 굉장히 격앙된 주장을 한 거거든요. 학문 자유에 대한 침해를 한국 정부가 한다니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소장 교체해라 안 하면 우리가 예산 끊겠다고 하니까 이게 존스 홉킨스 대학이 자존심이 굉장히 상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 네. 그렇다면 우리 예산 안 받겠다. 연구소 폐쇄하겠다. 대신에 38로스는 메가드 재단에서라도 돈을 지원을 해서 38로스는 계속 운영하겠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건 정말 우리 정부가 어디다 내놓고 말도 못하고 완전히 국제 사회에서 창피를 아주 톡톡히 망신을 톡톡히 당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가요 너무 지나칩니다. 사실은 이제 아까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야기에서 뭐 신문 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 보면 이제 포탈에 대해서 규제를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학문 분야에서 보면 이미 우리나라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국립외교원의 뭐 시모 박사의 경우에 사실상 이제 좀 종편 토론에 나가서 야당 쪽에 앉아 있었다고 지금 야당 편 아닌다해서 내줬고요. 아니 야당 자리 여당 자리 따로 있는 건 아닌데. 아니 야당 여야 의원이 왔고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당 쪽에 더 누가 이제 그쪽에 앉고 여당 쪽에 이 양반이 야당 의원 옆에 앉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종편에서 그렇게 초청했을 때는 야당 의원 1명 안 치고 이쪽에 3명 자리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안 잘리겠네. 네, 그래서 거기 잘렸죠. 네. 또 그다음에 뭐 검열하는 거 아닙니까? 이 국책연구소에 누가 뭐 박사가 기고하는 데 가서 검열하고 세 군데를 고쳤다. 네. 뭐 또 세종연구소에 또 우리 스트로브 교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1+1 해서 2년 있기로 했었는데 문화일보에 작년 9월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글을 기고했다는 이유로 또 거기도 이제 짐 싸라 해서 지금 미국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사실은 이 정부가 너무 이 학문 쪽 아카데미한 영역까지 건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이거는 우리의 사상을 지배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 과정에는 보면 청와대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는 청와대가 곳곳에 있는데요. 결국은 뭐 제왕적 대통령제 이야기 하더니 뭐 이번 개헌안도 보면 대통령 권한은 하나도 안 내놓고 청와대가 지금 이제 모든 걸 좌지우지하겠다는데요. 뭐 본인들이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본인들은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더 정말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볼 수 저는 있습니다. 이 한미연구소 사태 중에 갈루치 이사장의 그 격앙된 그 이 비판 또 하여튼 마음에 걸리고 제니타운 부소장, 산팔로스의 실질적 운영자, 이 사람이 한 말이 정말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북한과 관련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북한의 표적이 될 거라고는 예상을 했지만 진보 정권인 문재인 정부로부터 이렇게 타겟이 될 줄은 정말 몰랐다. 이 너무 아픈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보 정부는요. 미국에서 생각하는 그 원래 의미의 진보 정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본인들만이 옳다는 그런 착각 속에 있는 정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니타운 부소장이 이제 한 판 해보자 뭐 이렇게 했죠. 한 판 해보자 했는데 산팔로스는요 실질적으로 이제 위성 사진을 공급받아서 이것을 분석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커머셜한 부분이 있었는데 유일한 곳이에요. 이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해서 미리 북한이 지금 무슨 핵실험에 조짐이 있다, 미사일 발사를 할 것 같다, 뭐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북한 내 여러 가지 동향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외교부도 이 산팔로스의 자료를 받아보고 있거든요. 글쎄요. 그래서 아주 유의미한 활동을 하는 곳인데요. 북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껄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는 뭐 산팔로스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뭔가 압력을 가하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 이 정부의 또 북한에 대한 좀 눈치 보기 하고 관련된 것 아닌가. 왜냐하면 구제의 소장이 안식년하고 본인은 물러나겠다. 그랬더니 제니타운 부소장도 같이 물러나게 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 문제가 크게 불거진 거 아닙니까? 이제 구제의 소장은 뭐 이런 말 듣느니 이제 한국인이시니까 한국계 미국인이신지 한국인이신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또 북한 눈치 보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이제 국회에서 이제 외통위원장도 하시고, 그러니까 통일외교 안보 쪽으로 쭉 해오셔서 산팔로스가 분석하고 제공하는 정보, 사실 북한이 워낙 가려져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나 접근하기 어려운 건데. 산팔로스가 제공한 정보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외교부도 우리 국방부도 산팔로스의 분석은 참고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청와대 쪽에서 뭐 예산 얘기도 하고 소장 교체 얘기도 하면서 흘러나온 얘기 중에 하나는 한미연구소의 연구 성과라는 게 뭐 허접하다. 그 영어를 어떻게 번역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산팔로스 쪽에서 아니
우리가 제공한 정보와 분석이 허접하다면 그럼 도대체 한국의 연구 수준이 어느 정도길래 그러냐? 이랬단 말이에요. 네.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이 한미연구소 38로스 관련해서도 조금 논란이 된 사람인데 김기식 금감원장이요. 네. 이 김기식 의원 밑에서 보좌관 했던 사람이 지금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으면서 이 한미연구소 38로스 관련해서 뭔가 좀 이 개입을 하려다가 이제 논란이 커진 건데요. 이 김기식 원장은 또 다른 이 금감원장으로 지금 취임을 해서 일은 시작했는데 그 19대 국회의원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뭐 외유성 출장 이것과 또 이걸 해명하는 과정에서의 거짓말 논란으로 지금 굉장히 지금 시끄럽거든요. 이제 19대 같이 활동하셨네요? 네. 예. 그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 이 상황이요? 네, 이런 지금 저는 상황을. 이제 이 김기식 원장이 참여연대 출신입니다. 네. 이제 뭐 진보 시민단체 출신인데요. 그들이 늘 해왔던 대로 하다가 해왔던 대로 한 것을 그대로 보여줬다. 한마디로 도덕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것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은 늘 해왔던 대로 했는데 왜 우리 보고 그래? 뭐 이런 거예요. 예. 보십시오. 일단 지금 이 외유 논란 앞에서 이제 먼저 김기식 원장이 스탠포드 가서 뭐 1년인가 2년인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거기에 보면은 분명히 하여간에 누군가 본인 돈으로 오든지 누군가 돈을 대서 와야 되는데 이거 누구 돈으로 왔는지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가 이거 포스코 돈 받아간 거 아니냐 했더니 그것만 부인했지 지금 누구 돈으로 갔느냐 안 내놓고 있어요. 그래요? 참 이상한 게 예전에 보면 정동영 뭐 그 당시 이제 뭐 그때 열린우리당 대통령 후보였나요? 네. 뭐 한명숙 의원이고 뭐 하여간 달러를 쓰고 했는데요. 뭐 아이를 미국에서 학교를 보냈는데 달러를 바꾸는 적이 없어요. 그때 그게 문제가 됐어요. 대선 때도. 예. 그러니까 네. 어디서 난지 모르는 돈들로 다 가요. 참여연대 시절에 그렇게 갔다 왔어요. 자, 이 외유 출장이라는 거요. 참 저도 사선 의원이지만 이렇게 보좌관 비서 데리고 참 보통 이렇게 우리가 피감기관 돈으로 잘 안 가고요. 피감기관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에 무슨 공식적인 어떤 목적과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고 그럴 경우에는 의원들이 여러 명 같이 갑니다. 여야를 어쨌든 여야를 같이 가든지 뭐 야당 뭐 여야가 정 안 돼도 하여간에 이렇게 여러 명이 같이 가서 하는데요.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는 거를 힘도 세요. 뭐 야당 의원실에 3번이나 이렇게 막 보좌관 비서를 데려가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실은. 예, 그것도 그런 지원을 받아서 네, 개인 같이 돈이 받아서. 아니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어제 나온 의혹인데 뭐 땡처리 외유. 그래요. 예. 이 우리가 이제 후원금 남으면 반납해야 되잖아요. 네. 참 머리도 좋습니다. 그 성관위에다 물어보고 했대요. 아니 그러니까 뭐 가능하겠죠. 가능은 하겠지만 이 임기 며칠 남겨두고 3일 전에 네,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그것이 의정 활동을 아니 그걸 그냥 그런 피감기관 그 지원 받아서 가는 게 19대 국회까지는 관행이었다고 김기식 의원이. 더더욱 기가 막힌 거죠. 네. 근데 의원님은 한 번도 아니 아니 다 관행이었다는데. 참 그래서 제주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제주가 좋다고 말씀드리고요. 예. 예. 자 그런데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청와대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조국 민정수석한테 자체 조사를 해보라고 지시했답니다. 그래서 지시를 받고 조사한 결과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은 있으나 해임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김의겸 대변인이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민정수석이 판사까지 겸하나 뭐 이런 비아냥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헌법 만들고 이제 또 재판도 해주시고 다 하세요. 근데 아까 이제 김기식 금감원장 건 얘기를 하면요. 네. 그리고 나서 갔다 와서는 또 우호적인 발언까지 해요. 이거 완전 피감기관에 대해서? 피감기관에 대해서 뭐 유럽에 출장소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예산도 태워주고. 자기는 엄격하게 했다고 그러던데.
아니 뭐 맨 처음에는 안 했다 그랬죠. 그래서 실패한 로비라 그랬었죠. 그래요, 청와대가. 청와대가. 근데 실패한 로비는커녕 대가성이 있는 거예요. 뭐 오늘 아침 또 조선일보를 보니까 저 효성그룹에 대해서 네, 또 이제 편들어줬던 게 있더라고요. 그 둘째 후원금 아들 받고. 후원금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대가 관계가 또 명확하게 계속 나타나요. 물론 이제 우리가 정치하다 보면은 뭐 후원금 들어온 거 따로 뭐 이렇게 또 소신에 따른 발언을 하다가 그래요? 그것이 예. 우연히 일치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좀 교묘하죠. 굉장히 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기에는 교묘하다기보다는 굉장히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반복적이에요. 반복적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더 좋은 미래연구소인가를 또 만들었잖아요. 예. 거기를 만들어서 또 돈 버는 구조를 만들었더라고요. 보니까 참 머리 좋아요. 대관 업무하는 사람들을 주로 수강생으로 모아서 그것도 정무위원 시절 당시에 그걸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의원을 그만두고 만든 것이 아니라 의원 당시에 만든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그건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뭐 20여 명이 함께 만들었던 그 연구소에서 이제 강좌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강좌 만들고 그다음에 그 강좌에 이제 돈 내고 뭐 600만 원씩인가 처음에는 뭐 350이었다. 그다음에 600인가 올랐죠. 비싸요. 비싸요. 아마 개인이 돈 내기는 어려울 거고 대관 업무를 했으니까 그 회사에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처리해 줬겠죠. 그 돈 다 모아서 조국 수석 같은 분이 강사도 하셨는데요. 그래요. 예. 김영란법 하기 전에는 또 거기서 또 뭐 강의를 좀 많이 받으셨겠죠. 참. 네.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아마 그들의 사는 방식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좀 이제 우리가 참 이 도덕성 문제를 다시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 본인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단순히 지금 이제 아까 제가 도덕성 문제 얘기했는데 도덕성 문제를 넘어서 범죄 행위로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 불거지기 전에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고 김기식 금감원장의 사퇴에 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없다고 한 조국 수석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의원님 말씀 중에 이제 그들이 사는 법이라는 표현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좀 잘못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보수는 도덕보다는 능력으로 승부한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른바 진보는 뭐 능력보다도 도덕성에서는 좀 앞선다. 이렇게 이제 그동안 그렇게 간주되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전혀 안 그렇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의원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을 감시하겠다고 하고 기업에 대해서 비판의 칼을 들이대고 뭐 대기업을 갖다가 개혁하겠다고 했던 그들 아닙니까? 그래놓고 대기업의 직원들 대관 업무하는 직원들 불러서 연구소 차리고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에 반하는 행동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나라 기업들은요 보험 드는 셈 치고 또 같이 해줘요. 제가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또 문제는 사실은 대기업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정책을 펼쳐온 것은 저는 우파 정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파 정당이나 우파 시민단체에 대한 아마 지원은 인색하면서 실질적으로 뭐 시끄러운 사람들한테는 입막음용으로 잘 해준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요새 우파 시민단체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지금. 다 지금 괴멸되고 있어요. 이 정부 들어서는 이제 무서워서 후원금이 다 끊긴다 그러더라고요. 글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알겠어요.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참. 자, 이제 뭐 김기식 금감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셨고, 그리고 이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사실은 불거진 거니까 이 조국 민정수석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된다. 여기까지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요, 어제 오늘 나오는 뉴스 중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 그다음에 조국 민정수석이
지금까지의 적폐청산 사법 처리와 관련된 보고서를 정리해서 각 부처 장차관들한테 이제 배포한 사건인데, 이걸 사건이라고 뭐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일인데 이런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적폐청산이 특정인을 겨냥해서 하는 사법 처리를 염두에 두고 특정인을 겨냥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중하위 공직자들 너무 위축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한 거고, 또 그 취지에서 이제 사법 처리, 그동안에 적폐청산 사법 처리 보고서가 이제 배포가 됐는데, 반면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이제 기소된 날 입장문을 미리 준비했던 입장문을 공개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건 정치보복이고 보수개묘를 겨냥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처음부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압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뭐 이렇게 쭉 입장 표명이 나오거든요. 현 대통령은 적폐청산은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 전직 대통령은 사법처리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개묘를 노리고 있는 정치보복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정치보복이죠. 네, 저는 눈 가리고 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은 이 정부 들어와서 계속해서 대부분 보수개묘를 위해서 보수 대통령 2명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사법 처리를 하겠다는 것이 이 정부의 의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1년여를 털털 털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뭐 가족, 뭐 친지들을 정말 괴롭혔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는 이제 적폐청산이란 이유로 지금 자행되는 이 정부에서 각 부처의 위원회를 구성했어요. 그래요? 먼저. 근데 이 위원회의 활동을 보면요. 일단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전부 좌파 언론, 좌파 출신의 인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그다음에 이 위원회가 하는 일을 보면 모든 부처의 모든 업무에 다 관여해서 들여다볼 수 있어요. 모든 걸 갖다 이제 다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위원회라는 건요, 행정부의 위원회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에서 이 사람을 처벌해라, 이 사람은 사법 처리를 해라, 이 사람은 뭐 행정적으로 징계 처리를 해라, 이런 걸 결정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네. 위원회 그런 집행 권한이 아니니까. 예. 위원회는 자문부이고요. 그렇죠. 위원회의 자문을 할 수 있는 대상에도 실질적으로 자문을 할 수 있는 대상에도 이러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그래서 사실상 사법 처리나 징계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의견을 주는 것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문화부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설치되었을 때 이 행정부령, 설치령에 대해서 설치령에는 법에 맞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운영은 그렇게 안 해서 저희가 분명히 그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뭐 그렇게 운영 안 합니다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그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다 이제 지금 검찰위원회도 생겼죠, 법무부에. 그래요. 자체적으로. 거기 보면은 지금 다 사건을 공소시효 지난 것까지 다 불러다가 지금 재조사를 해요. 의심 나는 사건 뭐 10개 해서. 장자연 사건 재조사 이런 게 그 과정에서 지금 그거는 아마 거죠? 공소시효는 남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건 도대체 수사를 다시 하라는 건지 공소시효 다 지난 거를. 그러네 그거는. 그래서 지금 이 위원회가 자행되는 걸 보면요. 이건 뭐냐? 지금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적폐청산이라는 것을 통해서 과거의 정부에 뭔가 도움을 주고 했던 사람들은 하위직 공무원까지 마구 지금 처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반발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제 나와서 중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제 공무원 사회가 너무 흔들리니까.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요. 제가 이제 예전에 페이스북에도 한번 썼는데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가 생각납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 네, 프랑스 혁명 당시에 결국은 혁명을 통해서 이제 뭐
프랑스 시민들이 자유를 가져왔다 그러지만 이 자유가 한마디로 절제되기 어렵다. 이것을 통제하려면 공포밖에 없다 해서 로베스피에르가 공포 정치를 합니다. 예. 여기서 로베스피에르가 이런 얘기를 해요. 루이 16세는 무죄다. 그러나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은 모든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무죄다. 그러나 로베스피에르가 무죄가 되면 혁명이 유죄가 되기 때문에 로베스피에르가 무죄가 아니라 루이 16세. 루이 16세가 무죄가 되면 혁명이 유죄되기 때문에 루이 16세는 유죄다. 이런 논리를 핍니다. 그래요. 예. 결국 저는 적폐청산도 그런 논리로 이명박 대통령, 뭐 박근혜 대통령, 뭐 네. 그런 논리로 계속 칼을 들이대지 않느냐 이렇게 네. 보고요. 그래서 이 로베스피에로를 예를 드셔서 그 로베스피에로가 이제 공포 정치의 정점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프랑스 국민 모두가 다 그 긴장감을 이겨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은 로베스피에로가 암살당하고 이제 혁명은 퇴조하게 되거든요. 그가 만든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죠. 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역사적 교훈이라고 하는 걸 이런 데서도 조금 우리가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 적폐청산 얘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이게 아주 생뚱맞은 적폐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요. 북한이 우리한테다가 적폐청산하라고 주장했거든요. 천안함 적폐를 청산하라. 얼마 전에 KBS 추정 60분, 제가 이게 추정 60분 진행자 MC를 한 20년 전에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96년, 97년에 네, 그러셨군요. 제가 정말 추정 60분은 저한테는 고향과 같은 곳이라 제가 이 얘기하는 마음이 정말 제가 아주 갈갈이 찢어집니다. 지금 제가 표정은 웃고 있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이 추정 60분에서 며칠 얼마 전에 천안함 다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그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내보냈잖아요. 북한이 그거를 이제 끄집어 들여서 봐라. KBS라는 공영방송에서도 천안함이 북한의 폭침이라고 했던 그동안의 한국 정부의 주장에 뭔가 문제가 많다고 문제 제기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그동안 뭐라 그랬냐. 우리가 한 거 아니다. 그런데 그동안 북한이 했다고 우리한테 뒤집어 씌워서 이렇게 했으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천안함 적폐를 청산해라. 이렇게 이제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참, 북한이 이게 너무 제가 표현이 좀 그런데요. 간이 어떻게 됐네요, 북한이. 그러니까 어쩌다가 참 이 그런 얘기를 듣고도 가만히 있는 정부는 뭘 하는 것인지. 김영철 직함이 어떻게 되죠? 통전부장. 통전부장. 통일전선부장. 김영철 통전부장이 뭐 내가 바로 그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라고 하는 뭐 이렇게 그걸 기자들 앞에서 정말 우리를 능멸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천안함 폭침을 그렇게 다뤄서는 안 되죠. 근데 기다렸다는 듯이 또 KBS는 도대체 이 세월호 리본을 달고 와갖고 세월호 당일날 노래방 간 양승동 사장을 사장으로 임명한 KBS는 도대체 그 천안함에 대한 의혹을 또 보도를 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뭐 본색을 드러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요. 김영철 발언에 대해서 뭐냐 또 물어보면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해요. 지금 다 외교부 장관도 국방부 말을 인용해 국방부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느냐고 바빠요. 그 말을 언급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할 말 못하고 북한하고 무슨 핵 문제를 해결합니까? 절절절절 북한 하자는 대로 쫓아가서 무슨 북핵 문제를 해결합니까? 정말 저는 대북 제재 북한에다 주장할 거 강하게 주장하면서 얻어내기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기를 하나도 안 들고 백기투항하는 거예요. 백기투항하는 거 정도가 아니라 이 천안함 문제는 기억하다시피 이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지난번 대통령 선거까지는 천안함
폭침이 아니라 침몰이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그때 의원들은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국제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국회에서 북한이 폭침했다는 내용이 들어간 대북 규탄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어요. 70명 70명 중에 96명, 69명이 반대표 던진 걸로 반대표 던졌습니다. 거기에 뭐 지금 유명한 민주당 뭐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도 많이 있고요. 결국은 천안함 폭침을 인정하고자 하지 않았던 그러나 부득이 선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정했던 그들이 본색을 드러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기간 중에 천안함은 폭침된 거다 이렇게 인정은 했죠. 네. 마지못해서 표를 위해서 인정을 한 것이고 이제 그들의 본색을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낙연 총리도 얼마 전에 서해 수호의 날에 가서 뭐 묘비를 붙잡고 울고 그래서 이제는 좀 폭침을 인정하나 했더니 그 양반도 사실은 예전에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의혹을 제기하는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본색을 드러낸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뭐 이제 소고기 광우병 사태도 기억하셨다시피 이제 결국은 다시 반복되는 거거든요. 이런 의혹 제기로 인해서. 그리고 이번에 KBS 프로그램 보면 천안함 폭침 관련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그런 관련자들을 다시 인터뷰를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천안함 폭침 문제에 대해서 지금 북한이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 사과조차 받지도 않고 지금 넘어가는데 이제는 뭐 거꾸로 적반하장이 나오는데도 정부가 가만히 있다는 것은 이건 이 정부가 결국 북한 하자는 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 같고요. 이 문제는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야당이 좀 더 강력하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추정 60분이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또 어쨌든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KBS 얘기도 나오고 또 아까 전체적으로 이제 언론 방송 MBC 좀 지나치게 기울었다고 하는 말씀도 지금 보수 세력이 다들 이제 느끼고 있고 또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참 이게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때 박홍건 지금은 원내수석 부대표인데 당시 의원이 방송법 개정안을 냈거든요. 그리고 당시 여당인 지금의 한국당은 그걸 반대했습니다. 그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여당 추천 7, 야당 추천 6 해서 여당 추천을 한 명을 더 많게 하지만 실제로 그 사장 임명 과정에서의 의결은 특별 다수제에서 3분의 2로 하자. 그렇게 해서 어느 쪽도 일방적으로 독주하지 못하도록 해서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자. 이게 이제 박홍근 당시 야당 의원이 제안했던 건데 세월이 흐르고 정권이 여야가 공수가 바뀌고 그래서 지금은 한국당은 이거 하자 그러고 발의를 한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든 이거 회피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사실은 우리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봄날에 이 봄꽃처럼 금방 쓰러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저는 야당하다가 여당하다 다시 이제 야당 의원이 됐는데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민주당의 논리는요 정말 좀 심해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방송이 이미 이제는 그렇게 막 불공정했는데 다 사장 교체되고 아주 공정해졌기 때문에 이제 방송법 개정 필요 없다 그래요. 아 그래요? 예. 우원식 원내대표의 발언이 그렇습니다. 자. 제왕적 대통령제도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예전에 이제 촛불 한참 했을 때, 촛불 민심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고치라고 하는 거니까,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고치는 개헌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권력구조 개편하자. 예, 근데 이제 뭐라 그러냐면, 완전히 이제 개헌 앞두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헌안 내놓은 거 보면, 정말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어요. 한마디로 제왕적 대통령제는 하나도 안 고치고, 제밥, 이 사회주의적인 그 아주 함정이 되는 이 개헌안을 곳곳에 독소조항을 넣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뭐라 그러냐면 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얼마나 높냐? 대통령이 이렇게 잘하면 되는 것이다. 사람이 문제지 제도가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다 훌륭한 사람들이 지금 다 하고 있고 선하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고칠 제도가 하나도 없다고 지금 나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로 우리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발전한 거 맞습니다. 민주화를 이뤘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의 시작이었고요. 이제는 저희가 정말 가슴 아픈 탄핵과 이런 대통령의 재판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민주주의가 공고화돼야 됩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정말 21세기의 실질적 민주주의 국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도를 고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여당이 이렇게 나와서는 저는 막 국민들께 호소하고 싶어요. 근데 저도 뭐 세게 이거 공산주의다. 야, 국유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세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보수도 조금 더 합리적으로 매연 확장할 수 있는 쪽으로 설득력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독소 조항이 곳곳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조항으로 바로 공산주의 헌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세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설득력 있게 해서 우리가 국민들의 합의를 이루어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내리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과 또 이런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리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박홍근 의원이 발의해놓은 방송법 개정안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네.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이게 누구의 방송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러면서 이제 좀 방송 개혁해야 될 것 같아요. KBS나 MBC나 보면 인력이 2배 있다는 거거든요. 노조가 2개 있어서 한 번은 우파가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좌파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 가서 쉬고 있다가 좌파 정부 들어오면 또 좌파 쪽 사람들 다 들어와서 방송 운영하고 우파 쪽 사람들 다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KBS 수신료도 뭐 우리 지금 몇십 년째 안 올리고 있어서 뭐 올려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당일 때 주장한 것처럼 올려주는 데서 찬성은 하지만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KBS 구조조정해라. MBC도 지금 어떻게 인력이 2배가 돼서도 운영이 되는 회사가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는 세금으로 먹여 살리는 구조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쭉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결국은 그 사실은 고사성어도 아니고 그냥 급하게 지어냈던 말인데 정말 고사성어처럼 된 말이 있잖아요. 내로남불. 이 얘기가 자꾸 떠올라요. 근데 아까 이 청와대에서 이제 적폐와 관련된 보고서 내면서 핵심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도됐던데요. 춘풍 추상. 근데 그걸 이렇게 설명했답니다. 자기한테는 추상같이 엄하게 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춘풍 봄바람과 같이 좀 관대하게 이런 자세를 지켜나가자는 의미에서 이제 지난 두 정권의 적폐청산의 뭐 이 사례를 타산지적으로 삼아서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좋은 말이다. 춘풍 추상. 그런데 이거 춘풍 추상이 아니라 추상을 다른 사람한테 하고 춘풍을 자기한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자기한테는 끝없이 관대하고. 저는 김기식 금감원장이나 또는 조국 수석의 무슨 셀프 검증 이런 것들이 다 자기들한테 춘풍을 불어넣는 행태들이다. 그리고 적폐청산이 누가 뭐라고 얘기하든 결국은 수십 명, 수백 명의 이 사람들을 사법처리 대상으로 지금 몰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상대방한테 추상과 같은 걸 드러내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제가 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대로라면 이제 곧 그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도 이제 1년이 되어 오는데요. 제가 이제 그 1년을 기념하는 여러 그 기사, 특집 기사 중에 제가 청탁받은 원고가 있는데 지난 1년간의 문재인 정부의 정치 부분을 평가해달라. 첫 번째가 협치 잘 됐는 거. 제가 지금 쓸 말이 없어서 아직 원고를 못 쓰고 있습니다. 뭐
동반자가 아니라 국정의 동반자가 아니라 야당은 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야당이 주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 판단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이 문재인 정부 1년 평가를 좀 정말 본격적으로 해야 될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참, 그 의원님, 한 2달 전에 서울시장 후보설이 좀 나왔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결국은 어쨌든 출마 안 하는 걸로 정리를 네. 하셨어요. 김문수 전 지사가 서울시장 후보가 됐는데 그 뭐 좀 그동안 좀 고민이 좀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요. 네. 뭐 우리 당의 이러한 공천 행태에서는 도저히 출마할 수 없었죠. 이제 저도 사실은 왜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네. 고민은 딱 하나예요. 사실 이번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지만 우파의 결집을 위해서 나라도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니냐가 고민의 지점이었죠. 저는 예. 뭐 예전에도 2011년에 안철수 씨가 나타나서 우리 당 후보 누가 나가도 20% 지는 아주 우리 당이 괴멸하게 된 상황에서 그 당시에도 이제 홍준표 당대표의 정말 간곡한 부탁에 의해서 제가 출마를 했었는데 네. 그때도 정말 희생과 헌신의 마음으로 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걸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만 예. 사실은 우리 당대표께서 너무 안타깝게도 다친 리더십 본인이 지명한 사람만이 후보가 될 수 있다. 이런 다친 리더십으로 공천 과정을 만들어 가다 보니까 뭐 홍준표 대표가 가장 먼저 언급한 뭐 홍정욱 전 의원,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거기 설득 못하니까 뭐 이석연 뭐 전 법제처장, 또 뭐 오세훈 전 시장, 이러다 김문수 전 지사 이렇게 온 모양이 됐죠. 네. 그래서 좀 안타까웠고요. 그런 과정에서 뭐 홍 대표께서 저한테 특별히 제안하신 적도 없고 또 그런 과정이 시작되고 나니까 다른 후보들은 다 2등, 3등 후보가 되는 거거든요. 아하. 처음에 언급되지 그래요. 않은.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우파 쪽에 많은 자산들을 뭐 한마디로 딱 뭐 분류하고 일종의 딱지를 매기게 된 꼴이 되었죠.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뭐 저는 이제 뭐 오늘로써 이제 홍 대표의 이런 다친 리더십, 뭐 공천 과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이제 이미 전 좀 잘해보라고 이렇게 몇 번 언급했는데 네. 뭐 전혀 개선 없이 어쨌든 공천이 거의 마무리됐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선거가 시작되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적정분열로 보일 수도 있는 행동은 자제하겠다. 네, 저는 그런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 선거에서 좀 최선을 다해서 전 뭐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뭐 2가지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번 선거는 한마디로 뭐 좋은 서울시장을 뽑는 것. 그다음에 2번째로는 그러니까 뭐 시장뿐만 아니라 광역단체장, 뭐 지방 정부를 구성하는 것. 그다음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저는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2가지의 뭐 성격이 있기 때문에 뭐 앞장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앞장설 기회를 또 안 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전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한 2달 전에 우리 나 의원님하고 이런저런 이제 방담 같은 얘기를 할 때 이게 상황이 불리한 거는 뭐 삼척동자도 아는데 당에서 미안하지만 이번에도 한번 총대를 매달라고 하면 어떡하나, 거절할 수도 없고 그렇게 고민을 했더랬는데 뭐 일체 뭐 그런 권유도 없었다 그러면 의원님 속으로는 다행이다 혹시 이랬던 건 아니에요? 더 이상은 언급 안 하겠습니다.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이제 고성국 TV에 출연해 주셨는데요. 저희 시청자들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동적이신데 그리고 탄핵 국면에서 또 대선 정권 교체 당하는 이 상황을 다 겪고 지금까지 오면서도 나라 걱정하는 마음 하나로 흩어지지 않고 모이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과연 이렇게 하면 우리가 2년 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고 4년 후 대선에서 다시 보수가 재기하고 정권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비전을 갖고 있지 못하세요. 사실은 뭐
나 의원님 포함한 보수 정치 지도자들이 그런 비전을 언제 제시했어야 말이지. 그 점에서 많은 분들이 여전히 답답해하고 목말라 하시거든요. 그분들께 지금 이 시점에서 나경원이라는 4선의 중진 보수 정치인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저는 사실은 이 우파를 사랑하시고 대한민국을 걱정하시는 마음이 큰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들께 먼저 반성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우파 정부 시절에 좀 더 치열하게 고민해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네 편 내 편 나누지 않는 그런 정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되는데 제 역량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 있어서 사실은 우파의 가치는 너무나 소중하고 지금 특히 이 소위 이 좌파 정부가 아주 빠르게 지금 밀고 들어오는 상황에서 우리의 이런 갈 길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께 비전을 제시하고 어떻게 보면 대안을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건 못지않게 우리가 사람으로 보여드려야 될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보수 10년 동안 실질적으로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하거나 새로운 인물들이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못 마련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정당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같이 고민하는 이런 건강하고 또 능력 있고 또 하는 대안 세력들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께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라는 확실한 보수가 말로만 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아니라 손에 잡히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함께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보수가 좀 더 실용적으로 우리한테 다가올 때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반공보수는 굳건히 지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것을 넘은 실용보수를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또 고민하는 그런 좀 기회를 많이 마련하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함께 우리 미래를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생각이 여러 가지 나는데요. 제가 그 고성고 TV 초기에 그래봤자 지금 한 달 반도 안 돼서 초기라고 얘기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법처리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법처리를 보면서 이게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의 리더십의 차이를 이제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문재인 세력은 어쨌든 그게 우리하고 좀 다르다, 좀 틀렸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들은 이념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집단이다. 이념 집단이다. 반면에 이명박 정부는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모였던 것 같고 박근혜 정부는 이른바 의리를 중심으로 아버지 때부터의 이러한 관계를 중심으로 사적인 인연을 중심으로 모였던 것 같다. 그러니까 이해관계로 모였거나 사적 인연으로 모인 집단은 한 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이 모래알처럼 흩어져 버리는데 이념을 가지고 모인 집단은 무너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자기 씨앗이 있는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보수도 그냥 의리로 인연으로 이해관계로 모여서는 안 된다. 보수의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사실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어려울수록 돌아가라, 또 기본으로 가라 이런 말 있잖아요. 지금 우리 보수가 비전을 가지려면 당장 이렇게 해서 선거 이길 수 있습니다 하는 어떤 공학적인 거가 아니라 보수의 핵심 가치를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방식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할 사람들과 다시 정말 진정으로 손잡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통해서다 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앞으로 나경원 의원의 문제의식, 또 제가 지금 생각하는 이런 문제의식을 좀 발전시켜 가기 위해서 뭔가 좀 아주 기본을 다져나가는
예, 그런 프로그램을 이 고성국 TV를 통해서도 좀 우리 나 의원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괜찮으시죠? 네. 예, 그 앞으로 그게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잘 의논해서 정말 보수의 핵심 가치를 하나하나 다져나가고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은 꼭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